네, 안녕하세요.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엽 부원장입니다. 이번 설명회 제목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공부와 MBTI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혹시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요새 하고 있는데 한창 뜨거운데 제가 이제 요새 꽂혀있는 게 흑백요리사거든요. 네. 근데 흑백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목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이거를 제가 처음에 발표를 준비를 할 때 그때는 당연히 흑백요리사가 아직 시작 전이었고 준비를 하고 나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목 다르게 지을 걸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했었거든요. 이번 설명의 제목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학 공부와 MBTI를 첨부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강록 씨의 말을 따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흑백요리사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딱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제가 주제로 잡은 MBTI도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죠. 혹시 MBTI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MBTI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네. 뭐 옛날 혈액형 얘기처럼 이제 요새 그 옛날의 혈액형 얘기, 뭐 B형 남자, 뭐 A형 이상한 애, 뭐 이런 얘기를 다 이제 대체한 게 MBTI인데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MBTI랑 그걸 가지고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저희하고는 어떻게 했는지. 네, 제 MBTI는 ISTJ입니다. 사실 저는 MBTI 거의 초창기에 딱 나왔을 때 이제 한창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E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나왔어요. 근데 E를 보자마자 내가 E일 리가 없는데 제가 완전 집돌이거든요. 이 어디 나가기 싫어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E가 나왔다고? 잘못됐네 이러고 이제 뒤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지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MBTI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재미도 없네, 뭐 안 맞네 이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떠가지고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는 했는데 제가 그냥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이제 수업하는 좀 오래된 이제 고3 친구들 작년에 졸업했는데 작년에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쌤 MBTI 뭐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했는데 까먹었어, 안 믿어 라고 하니까 역시 쌤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애들이 이제 걔네들끼리 제 MBTI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 MBTI 뭔 것 같아요. 쌤 MBTI 뭔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생각을 이제 딱 자기 얘기들을 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했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ISTJ가 나왔는데 애들이 다 IST는 맞췄고 J는 다 틀렸어요. 다 저를 P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생도 그러고 제 친한 친구도 그러고 다 저를 보고 P라고 해요. 근데 이제 MBTI가 자기가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니면 내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입력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로 믿고 내가 실제 행동하는 이런 거를 결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IST는 진짜인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에 제가 P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도 다들 나를 P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J가 되고 싶어하는 P인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네, 재미로 보는 MBTI별 공부 잘하는 순위. 저 왼쪽에 저 기호가 대성마이맥 기호거든요. 무려 대성마이맥에서 저런 무자비한 말도 안 되는 걸 내놨죠. 당연히 앞에 재미로 보는이 붙어 있습니다. 네, 1위가 INTJ로 나왔고 16위가 ESFP로 나왔네요. 네, 그러면 ESFP는 망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저는 ISTJ라고 생각했는데 10위가 ISTP거든요. JP 하나로 중위권과 상위권으로 나뉘었거든요. 당연히 재미로 보는 거긴 한데 이런 걸 보면서 ISTJ, INTJ 이런 게 옳다, ENFP, ESFP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 모든 쓸데없는 이런 TMI 같은 주제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MBTI를 말할 때 한 6살이야? 그런 아이들한테도 MBTI가 뭐야 이러면 좀 잘못된 거겠죠. 그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그냥 질문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예 대답 자체 할 수는 뭐 반려견, 반려묘, 우리 반려견은 ISTJ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ISTJ지만 그게 제대로 된 옳은 MBTI고 제 반대는 뭐죠? ENFP인가요? 그러면 ENFP는 틀렸어 이러면 잘못된 거죠. 문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성향이 다른 것뿐. 저는 그게 공부 방법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설명회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데 잘할 수가 있는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아이한테도 MBTI가 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공부 방법은 없다 라는 큰 두 가지 주제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공부를 안 하는데 잘할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뭐 그런 애들은 어딘가 있겠죠. 남의 이제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느낌으로 어딘가 있을 텐데 저희랑은 상관없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수학 공부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수학엔 더더욱 해당되는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 남이 푸는 거 열심히 보는 거 의미가 없죠. 내가 다 풀고 내 풀이가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해서 대답을 받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풀지도 않고 해설 강의부터 듣는 아니면 질문부터 하는 이런 거는 잘못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우진 선생님 강의 무지 많이 듣죠. 근데 그거를 들은다고 전국 1타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자기가 1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1타가 뭐 1등급이 나온다 이러면 1등급이 50% 이상 나올걸요? 뭐 정확하게 제가 뭐 현우진 선생님의 점유율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50% 이상 1등급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즉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만 남이 푸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풀어봐야만 자기 공부 실력이 오르고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으로 검증받아야만 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결국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풀어지지 못한다면 다 의미 없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게 수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보고 대학 가려고 내신 시험 잘 보고 대학 가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시험으로 검증받아야만 한다. 이거는 약간 공부의 기본, MBTI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질문에 대답을 하고 MBTI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기본인데 나머지 것들 I와 E, 뭐 S와 N 뭐 이런 것들은 취향 차이고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흔히들 많이 질문을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제 생각이 갈리기도 하고, 뭐 저랑 원장님의, 저랑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 유튜브가 되게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VS 질문들을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간다. 또는 뭐 질문을 한다. 또는 뭐 해설지를 본다. 아니면 뭐 판다를 찍는다. 친구한테 질문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일단 그걸 먼저 하는지 아니면 답이 나올 때까지 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민한다.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계속 어느 쪽이 맞다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맞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간 한 문제를 공부하고 있으면 저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문제도 풀어야죠. 네, 일주일간 고민해봐라. 이거의 의미는 그 문제는 머릿속 한 군데 넣어놓고 다른 문제를 계속 풀다가 뭐 화장실 갔을 때도 고민해보고 뭐 이동할 때 고민해보고 씻을 때 고민해보고 사실 제가 저도 이제 모르는 문제 질문 받는 거 이런 거 많을 때 그때 안 풀리는 문제는 사실 샤워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아 그거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거 보조선 거기다 내리면 되는데 이거 뭐 어떤 함수 gx 잡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즉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고민을 그것만 계속 붙잡고 길게 하는 걸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고민을 해봤자 아는 게 없어서 어차피 안 풀릴 거다. 특히나 처음 선행 나갈 때. 너 아직 배운 게 없어서 네가 이거를 10분, 20분 고민하고 있어봤자 멍 때리고 잠만 온다. 그냥 별표 치고 차라리 빨리 넘어가라. 근데 또 그거는 맨 처음 선행 나갈 때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내신 범위를 공부하는 심화 시간이 되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모든 진도가 끝나서 고3 심화를 하는 이때가 되면 이제 고민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 너무 빨리 별표 치고 질문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제 너무하지 않냐? 좀 고민을 좀 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다시 질문을 돌리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뭐 극단적으로 맞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법들 책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좀 주관을 가지고 어느 쪽도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어그로를 끌려고 그냥 조회수를 좀 빨아먹으려고 이러려고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려고 이 설명회를 준비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 선에 나갈 때는 30초, 1분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쓸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 거다. 알면 다시 보면 알 거다. 대신에 질문을 한 문제거나 뭐 해설지를 봤다거나 뭐 앞에 개념을 잠깐 봤다거나 이런 문제는 대신 무조건 꼭 표시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책 2번 풀 거고 3번 풀 건데 우리가 2번, 3번을 풀기 위해서 노트에 열심히 푸는 이유는 다시 풀 문제 표시하려고 푸는 거다. 이 책에다 아무것도 안 쓰고 저희 다 노트에다가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노트에 안 쓰고 죄송합니다. 책에 안 쓰고 네, 책에 안 쓰고 다 노트에다가만 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책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2회독 책 볼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 진도 나갈 때는 30초에서 1분만 고민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그게
내신 기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3이 되거나 이때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그 고민도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때 하는 고민도 그 한 문제를 가지고 10분, 20분 고민하는 거를 학생들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시험 문제 풀 때 이 문제 생각 안 나고 원래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네가 한 2, 3분 고민하다가 이 문제에 써야 될 시간을 다 썼다. 그러면 별표 치고 넘어가라. 넘어갔다가 대신에 바로 질문하지 말고 한 번 더. 저는 이걸 이제 뇌를 리셋시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많이 하던 건데 어차피 지금 안 풀리면 지금 그 문제만 생각해서는 어차피 안 풀리니까 다른 문제 풀고 와라. 다른 문제 풀고 오면 머리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리셋되고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서 풀릴 때가 있다. 안 보이던 풀이 방법이 보일 때가 있다. 라고 해서 저는 뇌를 리셋시키고 다른 거 하고 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놀다 오면 안 되겠죠. 다른 문제 풀고 다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공부를 가르치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해설지 봐야 된다, 해설지 안 봐야 된다. 이것도 사실 저희 원장님이나 다른 거랑 되게 많이 갈리는 거거든요. 해설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나 모든 거 해설지가 있죠. 사실 책을 쓰다 보면, 문제를 만들거나 이러다 보면 해설지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풀어주는 건 말로 이렇게 쓱쓱쓱 풀어주면 되고, 야 이거 딱 봐도 이거잖아. 아니면 딱 봐도 여긴 아니잖아. 아니면 보기를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아니면은 기억부터 풀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말로 하면 참 좋은데, 근데 모의고사 해설지나 실제 문제집 해설지를 보면 되게 장황하게 길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바로 이야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되게 논리적으로 무조건 써야 되고 하나도 흥결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초고난도 문제까지는 없다 보니까 해설지가 그냥 다 있고, 당연히 해설지가 없으면 학생들이 책을 안 사죠. 근데 이제 인간 강사들이 만드는 책은 어차피 너희는 이거 해설 인강으로 들어야 되니까 해설지를 안 쓰고 문제만 딱 실어놓고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 이래가지고 100페이지에 문제 100개 이러고 그냥 빠른 정답만 실어놓고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책들이 물론 이제 당연히 인강에서의 효용성과 이런 게 있겠지만 되게 불친절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들이 푸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설지로 보여주는 건 또 다른 차이가 있어서 저는 해설지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맞은 문제도 해설지를 시간이 되면 한번 보고, 물론 이제 너무 쉬운 문제는 안 봐도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는, 예를 들면 센 C단계부터는 저는 웬만하면 해설지를 봤으면 하는데, 사실 학생들은 해설지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봐도 문제가 해설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근거로 써져 있는지 잘 해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해설지 보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많고, 그래서 안 보는 애들이 습관적으로 안 보는 거부감을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는 해설지를 보면 애들이 답만 보고 쓰죠. 네, 그리고 이제 베끼는지 좀 확신이 안 될 때가 있고, 저도 그래서 한 중2, 중3은 돼야 좀 이제 자기가 좀 컨트롤 할 수 있고, 그게 돼야 해설지를 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중1 이하는 솔직히 해설지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봐도 빠른 정답만 보든지 채점하는 용도로만 쓰든지. 근데 그 이상의 학년을 넘어가면 해설지 보고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는 건 아닌데 제가 한쪽 주장을 하니까 조금 저도 좀 찝찝한 면이 있긴 한데 다른 해설지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부모님들 의견을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해설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가 또 학생들이 문제를 풀려면 틀리잖아요. 틀리면 딱 계산 하나 틀려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딱 중간에 숫자가 12인데 14로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무리 봐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서 보면은 너 여기 틀렸다. 이거 덧셈인데 뺄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이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안 보이고, 당연히 제가 학생들 풀어줄 때 저도 계산 실수를 하겠죠.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그걸 보다가 찾아요. 쌤 이거 뭐 틀렸는데요? 이러고 이제 아니면 마이너스 떼먹는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즉 자기가 계산 틀린 건 원래 검산하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뇌 리셋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거였고, 해설지를 보라는 것도 그런 이유이긴 했습니다. 계산 하나 틀린 걸로 죽어라 찾아봤자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모르면 일단 넘어간다. 여기에서 몰랐을 때 해설지를 처음부터 펴놓고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첫 줄만, 두 번째 줄만 딱 그거만 보고 하는 공부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 저 혼자 해결해야 됐던 상황이어서 그런 거긴 한데,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학원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칸다 찍어봐도 되고 어디든 물어볼 때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해설지를 잠깐 봤습니다. 네. 싹 보고 이거 이렇게 발상을 시작하면 되는 거 덮고, 대신에
이제 그 문제 표시해놓고 내가 무슨 발상을 생각을 못해서 틀렸는지 이런 걸 적었죠. 근데 그게 사실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제가 그냥 별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네 실력이면 풀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네가 문제를 최소한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뭐 그래프가 처음 시작이라도 그려져 있거나 식 한 줄이라도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안 알려주고, 자 네가 이걸 보고 해야 되는 일이 뭘까? 네가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첫 줄을 어떻게 쓸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해설지를 잠깐 본다. 네. 해설지를 다 본다가 아니라 잠깐 본다에 좀 집중을 해서 딱 그 발상 한 줄 챙겨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법도 저는 그 공부 방법을 좋아합니다. 해설지를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네. 그다음에 이제 중등학부모들이나 초등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저희 아이가 지금 뭐 2-2까지 했는데, 뭐 3-1까지 했는데 3-1 심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2 뭐 다음 선행을 나가는 게 좋을까요? 항상 물어보십니다. 네. 제일 좋은 건 선행을 심화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게 정답인데, 네. 슬프게 네. 시간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둘 다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행 먼저 하라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수학상이 끝났는데 수학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상 심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심화를 합니다. 네, 뭐 전혀 뭐 제가 이제 이거에 고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주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형 학원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한 명씩 맡아서 하는 1대1 과외식 수업의 연장판 내지는 뭐 소형 개별 맞춤 학원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나 아니면 좀 생각하시는 교육 방법이 있으시다면 담임 선생님이랑 꼭 상담을 하시면 된다. 뭐 상담하는 거 저희가 이제 방문 상담 기간이라고 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이때 합니다라고 공지를 해서 아예 날짜를 잡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편하신 시간에 뭐 데스크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다 공개를 하고 그냥 연락을 하는 편인데, 종종 이제 데스크 통해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시 그것도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연락 남겨주시면 그냥 언제든지 전화 드립니다. 뭐 밤이든 낮이든, 아침은 제가 자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뭐 전화 드리니까, 그 개별 맞춤 학원의 장점을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행을 좀 더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과정 계속 반복해서 하면, 중등 같은 경우는 뭐 개념 원리 쌤하고 뭐 A급이든 일품이든 뭘 심화 교재 하나 더 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심화 더 하고 가도 별로 오래 안 걸리는데, 고등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석 쌤, 뭐 개념 원리 쌤 한 번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한 과정 한 번 하는데. 근데 그거 심화 또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지겨워할까봐, 그래 정석의 센 C까지 했으면 넘어가자, 뭐 개념서의 유형수 하나 했으면 넘어가자, 대신에 다시 돌아와서 할 거야 라는 걸 심어두고 넘어가는데, 근데 뭐 심화까지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등 때 항상 뭐 개념 원리 센하고 블랙라벨도 하고 왔으니까 고등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네, 전혀 뭐 막혀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쪽이 옳고 그름, 저는 첫 번째 말했던 요거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지만 다른 건 모든 게 다 타협이 됩니다. 저희 아이가 2-를 하긴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 근데 그냥 2- 했으면 좋겠어요. 진단평가 보고 확인해서 안 되면 안 됩니다. 저 이거 2- 어차피 뒤에 수업하다가 또 넘어야 되는데 그냥 2- 복습해야 될 점수니까 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직접 안 풀고 숙제 안 내고 뭐 책 한 권만 이런 거 잘 제가 안 받아주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그냥 공부를 잘 하려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느 쪽도 다 일리 있는 말씀드리고 어느 쪽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선행 먼저 나가는 편이지만 심화가 더 우선인 것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선행을 심화까지 해야죠. 아까 선행 먼저 나간다고 한 게, 선행 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고2 과정까지 아니면 고3 첫 과정, 옛날엔 미적분, 지금은 뭐 이제 확통,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어차피 심화할 겁니다. 단지 저는 그 순서를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선행 심화에 대한 제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네, 상담하셔라.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면 된다. 저희 학원은 담임 선생님이랑 다 상담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을 10번 본다, 3권을 2번 본다. 사실 여기 밸런스 잡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10권을 한 번씩 본다를 쓰면 사실 그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한 권을 10번 보면 곱하기 10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 10번째 볼 땐 금방금방 풀잖아요. 그래서 한 권을 10번 보는데 10권을 한 번 보면 10권을 한 번 본 쪽이 공부를 훨씬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3권을 2번 본다쯤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이건 제 그냥 밸런스고요.
솔직히 저는 위의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정석밖에 없었거든요. 기본 정석만 10번씩 봤습니다. 실력 정석도 안 보고 기본 정석만 죽어라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고1, 고2 때 공부를 하고 고3 때는 밑으로 넘어갔습니다. 고3 때는 10권을 한 번씩 봤죠. 2번도 안 봤어요. 10권을 한 번씩 보고, 즉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집을 다 한 번씩은 풀어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 방법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 오르냐? 사실 유튜브에 저 한 권을 10번 보다가 진짜 많습니다. 사실 저희 원장님 선생님들도 그랬고 대표원장님도 정석을 10번씩 봐야 된다고 강의하시고, 저도 정석 10번 봤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애들한테는 정석 10번 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쪽의 의미는 약간 한 권을 10번 보는 건 기본을 파헤칠 때, 내지는 옛날에 좀 책이 없을 때 이러면 너무 좀 그런가? 아무튼 저는 한 권을 10번 보는 게 의미는 있는데 10번은 좀 과하지 않나? 네. 한 5번만 봐도 볼 거 다 본 거 아닌가? 5번을 볼 때까지 뭔가 공부가 다 안 된 게 있으면 5번 보는 동안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가 가르칠 때도 쌤 기본적으로 풀리고, 쌤 B, 예를 들면 쌤 B가 이제 제일 많이 반복하는 과정이니까 쌤 B 풀리고,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C단계 풀 때 B 틀린 거 한 번 더 풀리고, 그 다음에 진단평가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저도 그냥 평범하게 수업을 하면 보통 쌤을 3-4번은 푸는 것 같거든요. 물론 C는 좀 덜 풀긴 하는데 B는 최소한 3-4번을 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10번씩 빠르고 닳도록 봐야 되나? 그거는 약간 좀, 네. 그거 10번 볼 때는 차라리 쌤 대신에 RPM을 추가해서 보든지, 뭐, 수학에임 베타를 추가해서 보든지, 다른 비슷한 난이도의 책을 추가해서 봐도 되지 않나? 근데, 딱 요거 말씀드린 게, 이거는 선행 처음 나갈 때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행 다 나가고 나서, 뭐, 내신 대비든, 심화를 할 때든, 뭐 고3 엔제를, 고3 때 이제 수능 준비를 할 때든, 그때는 저는 되게 다양한 걸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고3까지 확장이 됩니다. 고3 때 공부를 뭐 기출을 n회독 돌려야 되냐, 아니면 기출 이제 무용론 이러면서 기출 대신에 엔제를 풀리는 게 맞냐,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싸우거든요. 의견을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거든요. 싸우지는 않고요. 네. 네, 그런 거 할 때 저는 이제 처음 개념할 때만 한 권을 한 3-4번 정도 보는 거, 그리고 나서 심화책을 풀 때는 좀 골고루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은 아니고 2번이라고 써놨거든요. 틀린 거 한 번은 더 봐라.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3권을 10번 보고 10권을 10번 보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개념 나갈 때는 좀 개념서 진득이 여러 번 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심화를 할 때는 좀 다양한 문제를 접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쌤 한 번 보고 개념 원리 RPM 한 번 보고 뭐 다른 거 한 번 봐도 되나요? 됩니다. 네. 쌤이랑 RPM 뭐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길, 개념 처음 할 때, 선행 처음 나갈 때랑 심화를 할 때 요거의 차이를 좀 생각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 저희 아이가 수학을 뭐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문제는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푸는 결론은 똑같은데 그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니까 개념 공부도 다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문제 풀이를 좀 부족하게, 좀 덜 풀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는가? 이것도 당연히 정답이 없는 주제겠죠. 있으면 전 앞에 질렀을 겁니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강하게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푼다. 아니에요. 제가 개념 설명 잘해주면 개념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네, 약간의 자신감 내지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뭐 개념 공부 중요하다 하죠. 어디까지가 개념일까요? 뭐 센 A 단계에 있는 왼쪽에 요약본이 개념일까요? 아니면 뭐 개념 원리에 있는 내용 정리된 게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개념 정리된 거에 유형 문제까지 붙어 있는 게 개념일까요? 아니면 뒤에 연습 문제까지 풀어야 개념일까요? 딱 그거에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선생님마다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 정리된 것만 읽어봐서는 저는 개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개념을 했으면 당연히 유제도 풀었고 예제 유제도 풀었고 연습 문제도 풀었고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념이 됐다고 저는 말하는 거고, 뭐 그걸 이제 딱 개념까지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문제풀이까지라고 말하냐, 뭐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찌 되었든 개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개념을 내가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근해 공식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의 문제인 거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항상 제가 그거 설명할 때 하는 말이, 네가 이거 공식을 못 외워서 틀리진 않는다. 공식을 못 외워서 틀리면 그거는 몇 살로 칠까요? 8살만 돼도 외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단지 문제는 네가 이걸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몰라서 틀리는 거다. 그것까지 아는 게 개념이다. 그다음에 그걸로 실제 문제까지 풀어보는 게 개념이다라고 해서 저는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는 편이어서 그래서 문제풀이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념을 하고 나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개념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문제 많이 풀어봐라. 그래서 직접 풀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앞에다 붙인 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사실 좀 학부모님들은 약간 관심이 없으실 수 있고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주제인데 교육과정 벗어난 거 써도 되냐,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 쓰지 못하게 하냐. 그래서 교육과정에 벗어난 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흔히 말하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등까지는 교육과정 벗어난 거를 문제 풀 때 알려는 주는 편도 있습니다. 다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학생이 이제 선행을 했다가 뭐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이거 이렇게 풀면 더 좋은데 서술형 이거 못 쓰잖아? 네 시험 범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서술형엔 이렇게 풀어야 돼. 아니면은 뭐 객관식일 때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풀고 넘어가. 답만 쓰면 되잖아. 근데 서술형은 이건 범위 밖이야. 이거는 뭐 고1 과정이야. 이거는 중3 과정이야. 이렇게 정확히 그렇게 알려줘가면서 쓰는 편이어서 저도 사실 답만 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찍어서 맞출 수 있으면 찍어봐라. 이런 느낌까지도 말을 하는데 생긴 거 보고 30도잖아요. 생긴 거 보고 얘랑 길이 같잖아. 5cm잖아요. 저는 이렇게 맞추는 걸 존중하거든요. 도형에 저는 그런 게 도형 감각이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그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수직이네 이런 것들. 저는 그 말을 좋아해서 근데 이제 단지 그거를 서술형에 네가 이걸 딱 봐도 30도라고 쓸 수 있겠냐. 그거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맞춰서 써야 되지 않겠냐. 단지 그걸 객관식 풀 때는 상관이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저는 알려주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걸 중등까지 그리고 고1 정도까지는 쓰는데 이제 고2 과정 넘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푸는데 대학 과정을 가져다가 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할 때는 철저하게 교육과정 맞게 가르치는 편인데 중등, 고등, 특히 내신 문제 풀 때 그리고 심화 문제집 풀 때 자꾸 해당 과정으로 안 풀리는 내지는 그 위에 거 가져다가 쓰면 되게 편히 풀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내신이든 그런 데서 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가르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 교육 철학 내지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맞고 틀리고가 없는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수학학원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빡센 자기주도 수학 전문학원이고 개인 맞춤형 관리 수업이고 결과를 책임지는 학원이다. 저는 그게 제가 말했던 세 개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해야죠. 빡세게 해야죠. 내가 아무리 앞에서 멋진 명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특강 해보고 강의식 수업 해보고 문제풀이 강의 해보고 했는데 사실 개념 강의는 제가 이제 영상 찍어 놓으려고 저도 애들한테 보여줄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영상 찍어 놓으려고 좀 한 면이 있는데 문제풀이 강의 당연히 해봤거든요. 많이 해보고 했는데 뭐 제가 설명을 못해서일 수도 있긴 하지만 풀고 나면 반은 알고 반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풀어서 답을 내봐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쌤이 저기서 저렇게 건너뛴 게 그거구나. 저 풀이가 나온 이유가 이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저는 특강할 때 항상 풀고 나서 다음 문제 안 풀고 애들 푸는 거 다 보고 풀거든요. 그런 것들이어서 직접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으로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메이저 수학학원 특징 중에 진짜 많이 테스트를 보거든요. 강제로 때에 따라 학생에 따라 못 푸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2시간 수업에 2시간 테스트 그리고 2시간 테스트 시간에 시험 2개 보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걸로 검증을 그래야만 학생이 공부한 거 아는지 숙제 제대로 해와서 그거 자기가 알고 있는지 시험 보면 성적 이 정도 나오니까 심화를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개인 맞춤형 그 대형 강의식 학원들에서 이제 뭐 6개월마다 한 과정마다 선생님들이 바뀌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뭐 그거의 장점은 한 학생이 한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늘어지는 면을 막는다.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단점도 당연히 있죠. 그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좀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 학생에 대한 긴 호흡으로의 상담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저희 반에서 제일 길게 다니는 경우는 보통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 저희 반에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고3까지 끌고 가서 고3 졸업을 시키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학원 자체는 초4, 초5부터 오긴 하는데 저희 반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얘가 수학을 못하면 제 탓입니다.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선생님이요.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니? 안 가르쳤던 것 같은데요? 너 다른 데서 안 배웠니? 안 배웠죠. 선생님한테 다 배웠죠. 이러면 이제 무조건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학 점수가 안 나면 제 책임입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배웠는데. 그래서 더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좋은 게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 고등학교는 어디 가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참 좋아집니다. 너는 가까운 데 가야 돼. 너는 친구들 있으면 안 돼. 친구들 없는 데로 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는 일단 시험 쉬운 데로 가서 좀 점수를 받아봐야 뭐가 나올 것 같아. 너 여기서 좀만 어렵게 여기서 애들한테 조금만 등급 밀려서 4등급 나오면 너 공부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결국 걔네들 고3 정시 원서 다 써서 보냈거든요. 제가 공부하게 됩니다. 책임을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끝까지 대입 수시 원서든 대입 정시 원서든 뭐 대입 전략이든 뭐든 그냥 다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3명 정시 원서를 제가 써줬는데 9장을 썼는데 9장이 다 예상대로 되긴 했어요. 다 됐다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쓸 거냐? 3장을 다 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3장 중에 하나만 붙어도 되잖아요. 라는 생각으로 한 애는 그렇게 해서 이제 2장 떨어지고 1장이 됐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재수를 하기 싫은데요. 재수를 하느니 대학을 안 다니겠어요. 이런 애들은 저 3장을 무조건 다 붙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래도 3장 다 붙을 대로 찾아서 써보자. 이러면 3장을 다 붙었고 그래서 9장 중에 7장이 붙었는데 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의도대로 됐다? 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 보시면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면 네, 제 알고리즘이 3분의 1은 다 입시예요. 입시, 수학 공부, 고입, 대입 다 이거라서 정말 네, 끝까지 책임지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시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수시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고3 학생은 수시로 가야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개별 맞춤 교육이라서 뭐 학년별 이제 제한 없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개별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개별 진도를 나가다 보면 항상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개별 진도는 진도가 늦어지던데요? 라는 소리를 솔직히 제일 많이 질문을 듣습니다. 이제 처음 오실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학생이 잘 몰라서 진도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습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진도를 늦게 나갈 거다. 근데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와서 물론 그 숙제를 안 해온 게 어려워서 못했다 이러면 다시 하면 되는데 그냥 안 했다 이러면 그건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하게 쪼아서 숙제를 하게 끌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도 계획 따라 쭉쭉쭉 나가는 그 시스템에서 결국 와서 구멍이 나서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도가 늦어진 데서 별로 동일하지 않거든요. 극단적으로 진도 제일 빨리 나간 애는 확통 막 2주일 만에 끝나고 뭐 3-2, 3-2가 제일 짧으니까 3- 뭐 2주일 만에 끝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학생에 따라서 학생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 늦어지는 게 숙제를 안 해서 그런 거라면 이제 학생을 잡아야 되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라면 충분히 늦어질 각오가 되어 있다. 늦어지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숙제 검사. 기본적으로 숙제 이제 내게 되면 질문을 먼저 하죠. 네, 모르는 거 질문하는데 제가 이제 노트를 보면서 너 이거 왜 질문 안 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풀면서 이 문제를 10명이 다 질문했는데 너는 왜 질문을 안 할까?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상하게 풀어서 맞았어요. 특히 도형이면 아까 말했던 딱 봐도 30도잖아요. 이러면서 넘어가면 딱 봐도 합동이잖아요. 이러면서 넘어간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하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넘겨보진 않습니다. 그럼 수업을 못하죠. 네. 그럼 과외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다 테스트로 점검을 합니다. 너 이거 숙제할 때 질문 안 했잖아. 근데 왜 똑같은 문제가 여기 똑같은데 왜 틀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오답 복습. 제가 열심히 틀린 거 표시하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매 시간 얘기해도 매 시간 안 하면 까먹어서 안 합니다. 까먹었다는 핑계로 안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말을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두 번째 다시 풀 때 틀린 거 다시 풀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트에 풀게 하고 책에는 안 풀게 하고 물론 이제 학원 내신 대비 교재는 책에다 풀립니다. 왜냐면 그거는 틀린 거 번호만 적어서 내면 틀린 거 다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시중 교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책을 또 사면 해결이 될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오답 복습시키고 있고요. 뭐 학생 관리 카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가 뭐 문자 카톡 나가보는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계속 받아보실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 반 나눠서 오른쪽에 오답하게 하는데 안 그러면 저희가 오답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솔직히 저희가 힘들어서 빨리빨리 저희가 오답을 확인하려면 항상 노트 반 나눠서 쓰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 앉아서 풀고 이제 가져와서 질문하고 이런 식인데 기본적으로 항상 할 거를 줍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아니면 개념 강의를 들어야 돼. 아니면 오답을 안 해서 오답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를 항상 지정을 해주고 학생이 2시간 동안 앉아있을 때 뭘 안 하고 멍 때릴 시간이 없도록 하는 이제 그게 기본적인 관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오면 하는 말이 4시간 동안 계속 문제 푸니까 힘들어 죽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한 말이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잘 가더라. 내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잘 가더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준별로 이제 교재, 과제 성에 정해서 물론 어느 정도 주입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럴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학생 스스로 생각을 하는 문제를 풀게 한다. 기본적으로는 질문을 하지만 질문을 할 때 제가 역질문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너 이거 읽어는 봤냐? 읽었으면 최소한 뭐는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보고 네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 첫 줄은 어떻게 시작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질문을 할 때가 되게 많고요. 뭐 공부 습관을 바르게 잡아준다. 노트에 풀고 틀린 거 다시 풀고 틀린 거 표시해놓고 정확히 풀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모두 습관을 잡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테스트 열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단원별로, 과정별로, 그다음에 내신 기간마다 학생들 모여서 보는 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 맞게 되게 많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처음에 입학할 때 보는 시험이고 또는 선행 나갈 때 한 과정이 끝나면 보는 시험이고요. 기본적으로 25문제인데 다 맞으라고 낸 시험은 아닙니다. 다 맞을 정도로 공부한 학생, 중등 같은 경우는 진짜 중등 심화까지 끝까지 여러 번 다 했고 해도 그러면 다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 이후 과정은 그냥 기본적으로 선행했으면 너희가 1시간 안에 푸는 거 생각하면 한 15개 정도 맞으면 진짜 잘한 거다. 뒤에 한 심화 5개 정도는 시간 없어서 못 풀걸? 그 다음에 시간을 무한정 주면 풀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진단평가에서 선행 나갈 때 뭐 15개 미만이면 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오답을 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넘어가거나 이러는데 1에서 8번까지 또는 1에서 9번까지는 센 대표 유형 수준 문제거든요. 거기서 틀리면 야 이거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모르는 단어만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테스트가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시험이고 기본적으로 숙제 나갈 때마다 단원별로 이제 보는 시험이고요. 주간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내신 기간에 학생들이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은 바로 옆에 자기 학년 친구가 없을 때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학년별로 같은 시험지를 봐서 그걸로 이제 약간 줄 세우고 내 수준을 파악하는 뭐 그런 시험이 되고요. 근데 그걸 이제 동시에 봐서 뭐 채점하고 해설 강의하고 이런 것도 이제 모의평가 시간에 하고요. 뭐 중2, 중3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받고 고1은 이번 주 토요일에 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워크북 모의고사 뒤에 이제 분당 강당 기출들 실려 있어서 분당 기출부터 꾸준히 풀려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학생들 실력을 확인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을 푸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문제집을 풀었어도 실제 시험에서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린라벨 테스트는 이제 메이저 테스트랑 비슷한 형태인데 메이저 테스트는 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센 숙제를 했으면 맞아야 돼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숙제를 했는데 틀려요. 그럼 숙제 똑바로 안 했구나. 다시 숙제 낼게. 복습하자 이런 게 되는데 이제 그거 똑같은 시험 싫으면 이제 좀 그린라벨 테스트 얘는 센 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뭐 교과서 연습 문제 베이스라서 좀 다른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중1들도 요새 시험 보죠. 중1들도 그래서 저희 계속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테스트 보고 있고 중2, 중3들 시험 볼 때 중간 기말고사 같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예비고일 모의평가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이제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나와서 계속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입출 모음집 이제 똑같은 시험을 보더라도 한 학교에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요 한 세트로 보면서 수학 상황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테스트실, 여기 이제 번호표 붙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촌 선생님이 보시면서 관리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노트 관리, 책에다 풀겠다는 건 책을 일회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노트에 풀게 하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항상 보는 게 학생들 보면 그냥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넘겨봅니다. 특히 요새 워크북 풀 때 그런데 너 왜 채점 안 했어? 이거 왜 채점 안 했어? 이거 왜 채점 안 했어? 이걸 제일 많이 듣거든요, 애들이. 자, 다시 채점 오답하자. 여기서부터 채점해와. 이러면서 이제 다시 보내는데 항상 채점 오답 다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선생님이 할 기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노트 이제 왼쪽 오른쪽 나눠 쓰고 이건 이제 처음에 학원 처음 등원했을 때 제일 먼저 설명해주는 내용이거든요. 노트 열심히 써라. 도형 노트에 꼭 그려서 써라. 책에다가 끄적끄적해서 풀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계산 열심히 쭉 쓰는 거. 약간 당연한 말들인데
애들은 말할 때마다 다시 말하지 않으면 까먹은, 말을 한 번 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어서 항상 다시 얘기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노트 컨테스트 반별로 한 명씩 뽑아서 뭐 이런 거 투표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찍으신 강의가 있고, 뭐 저도 제가 찍은 강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게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회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제, 뭐 항상 이제 숙제 내는데 문제 풀 때 애들이 쌤 풀 때 특히나 위에 거 보고 풀고 앞에 거 보고 풀고 많이 하죠.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면 그거 받아쓰기 하는 느낌이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느낌이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볼 때가 있긴 해요. 그럼 대신에 보고 나면 바로 문제 풀지 말고 그거 한번 읽어보고 1분 정도 생각을 하든지 한번 노트에 다시 쓰고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기간, 지금 한창 내신 대비 기간이어서 열심히 지금 워크북 풀고 있고, 워크북은 이제 저희 학원 자체 내신 대비 교재고요. 보통 한 난이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센 C까지 다 풀고 나서 다음 책, 뭐 1품 정도? 센 C부터 1품 정도 난이도가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뒤에는 이제 기출문제고, 고등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학교 부교재들도 많이 쓰고 프린트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고등 워크북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 부교재, 그 교육청 문제에서 많이 내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랑 그걸 베이스로 만든 쌍둥이 문제들, 뭐 다른 학교 기출에서 낸 변형 문제 이런 거 위주로 실어놔서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만들고 나서 이제 대치 쪽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똑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 있는 거 모르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똑같아서 와, 잘 만들었다, 이제 스스로 이제 뿌듯해하고 있는 자화자찬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뒤에 기출 풀리게 하고, 뭐 메이저 테스트 보게 하고, 뭐 수행평가도 항상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지 나오면 그거 변형 문제 만들어서 주고, 뭐 프린트 변형 문제 만들어서 주고, 뭐 모의평가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고등 같은 경우에 저 고난도 변형은 올림푸스 고난도 변형이고요. 모의고사 변형은 실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본 거에서 변형한 문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 당연히 최신 분당 기출부터 해서 뭐 강남, 서초, 뭐 목동, 뭐 대구, 뭐 어디든 다 그냥 좋은 문제 가져와서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워크북 풀고 나면 틀린 번호를 쭉 적어서 내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데스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틀린 것만 모아서 다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뿌립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학생들마다 개별 오답 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워크북은 이제 저희가 한글 파일로 저희가 만든 거기도 하고, 저희가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에 책에다 풀라고 하는 뭐 그런 책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 테스트 열심히 본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였죠. 학교 앞에서 이제 메이저 파이널, 예전에 저희가 직접 가서 나눠줬는데 이제 아침 8시에 나눠주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업체 불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널 풀리면, 이제 파이널은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기본으로 해서 그거 변형 문제들, 유사 문제들 이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내정순의 샛별 중 앞에서 이제 저희가 시험 직전에 뿌리고 있습니다. 모의평가 보고 있고요. 이제 모여서 동시에 풀고 동시에 딱 걷어가서 앞에서 해설 강의하고 손해설지 주고 이런 식이어서 시험 보는 연습 항상 하고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보는 시험 보는 연습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깃집이 뭐 수내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뭐 항상 한 세트로 볼 수 있게, 그건 보통 이제 예비고일,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수학 상하 다 복습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쓰는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문 상담. 저희가 뭐 항상 수시로 뭐 시험 끝나거나 뭐 한 과정이 끝나거나 항상 전화는 드리는데 1년에 2번은 특히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겨울방학 끝나고죠. 그때는 아예 그냥 방문으로 1시간 상담하실 수 있게 시간표 잡아드리고 오셔서 상담하시고, 뭐 따로 항상 아무 때나 상담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메이저 소식은 뭐 블로그나 밴드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 페이스북.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 저희가 이제 원래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뭐 거기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